그녀는 며느리도 아니야. 장례식장 복도에 그 말이 울려 퍼졌을 때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여자의 어깨가 한 번 떨렸습니다. 조문객 30여 명이 고개를 돌렸고 장례식장 안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0년을 병간호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쫓겨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 끝에 49제 날 나타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이야기는 12년 전 충청남도 공주의 작은 한옥집에서 시작됩니다. 2012년 공주시 반죽동. 기와를 얹은 한옥 한 채가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기둥에 전시 가옥이라 적힌 나무 팻말이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가을이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전복순 할머니, 그의 일흔둘이었습니다. 남편을 45에 여의고 혼자 3남매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맏아들 창호, 둘째 딸 창숙, 막내 아들 창민. 셋 다 서울로 올려보냈고 할머니는 이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름은 윤정이었습니다. 막내 창민과 결혼한 지 4년째 되는 해였는데 이 부부에게 남다른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민이 IMF 때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4년째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던 겁니다. 서울 월세방에서 버티다가 결국 공주 시어머니 집으로 내려온 것이 2012년 초봄이었습니다. 윤정이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텃밭을 일군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챙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에게 당뇨가 있었거든요. 공복 혈당이 230을 넘나들었고 왼쪽 무릎 연골도 닳아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윤정의 아침은 새벽 5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어머니 방 아랫목에 손을 대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일러가 오래된 것이라 밤새 꺼질 때가 있었거든요. 손이 차가우면 보일러를 다시 돌리고 그 사이에 미역국이든 콩나물국이든 뜨거운 국물을 끓여놨습니다. 이 일을 윤정은 10년 동안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윤정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신 데에는 순수한 효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창민이 백수인 채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상황이 너무 미안했던 겁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적어도 밥값은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미안함이 효도의 동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맏며느리 이름은 순옥이었습니다. 맏아들 창호와 결혼해서 서울 잠실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윤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공주에 내려오는 것은 명절뿐이었고 내려와도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참 불편해요.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 겨울에 어떻게 사세요? 복순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이다가 장독대 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옥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집에 무관심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옥의 친정이 원래 잘 살았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순옥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세서 빈털터리 시어머니 집에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가난에 대한 공포가 깊은 사람이었던 거지요. 2014년 복순 할머니의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 시력이 떨어졌고 무릎도 거의 못 쓰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한쪽에 3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서울의 삼남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맏아들 창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 둘째 딸 창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막내 창민은 돈이 없었습니다. 윤정이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 200만 원을 깨고 나머지 150만 원은 친정어머니에게 빌렸습니다. 수술비 350만 원이 그렇게 마련됐습니다. 이 돈을 윤정이 냈다는 사실을 맏며느리 순옥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술 뒤에도 복순 할머니는 혼자 걷기 어려웠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누군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윤정이었습니다. 밤중에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끙끙거리면 윤정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축했습니다. 이 생활이 3년을 넘기면서 윤정의 허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스크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 겨울 복순 할머니에게 치매 초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밤중에 대문을 열고 나가는 일이 생겼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윤정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면 먼저 시어머니 방부터 확인했고 할머니가 이불을 걷어찬 채 잠들어 있으면 다시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 창민은 무엇을 했느냐? 공주 시내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일용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못 버는 건 아니었지만 수입이 들쑥날쑥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인 달도 있고 120만 원인 달도 있었습니다. 창민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아내 윤정에게 한 가지 미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간호를 거의 윤정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간호는 아내 몫이 된 겁니다. 윤정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시어머니 방 확인, 6시 아침 식사 준비, 혈당 체크, 약 챙기기, 8시 시어머니 목욕 보조, 10시 병원 동행, 점심 준비, 오후에 시어머니 산책 부축, 저녁 준비, 밤 9시 시어머니 취침 준비. 이걸 매일 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서울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맏며느리 순옥이 둘째 시누이 창숙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 2018년 초부터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복순 할머니의 한옥집 등기부등본이 이 시기에 한번 떼어진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윤정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목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49제 날 벌어질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2019년 가을 복순 할머니의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윤정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예아라고 불렀습니다. 가끔은 윤정을 자기 친딸인 줄 알고 창수가 밥 먹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윤정은 그때마다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이 간혹 있었는데 그때마다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아래 서랍을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이 어머니, 뭘 찾으세요? 하고 물으면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 서랍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윤정이 알게 되는 건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입니다. 2022년 8월 복순 할머니가 공주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폐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사흘째 서울에서 맏아들 창호 부부와 둘째 딸 창숙이 내려왔습니다. 맏며느리 순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침대 옆에 접이식 간이 침대가 펼쳐져 있었고 윤정의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째 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옥이 침대 아래 놓인 간이 침대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 여기서 자는 거야? 간병인 안 불러?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간병인 하루에 12만 원이에요. 순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입술에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병실에서요. 윤정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화를 낼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얹혀 사는 처지니까요. 이번 열흘째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았고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복순 할머니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윤정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귀를 가까이 대자 할머니가 간신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장롱 서랍.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복순 할머니가 윤정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2년 9월 3일 새벽 3시 복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윤정은 침대 옆에서 할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맏아들 부부와 둘째 딸이 도착한 것은 아침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공주 시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 비용 300만 원. 이 돈을 누가 냈느냐? 맏아들 창호가 반, 둘째 딸 창숙이 4분의 1을 냈고 나머지 4분의 1 75만 원은 창민과 윤정 부부가 냈습니다. 일용직 한 달 품삯제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저녁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에 맏며느리 순옥이 상주석 뒤쪽 작은 방에서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맏아들 창호, 둘째 창숙, 막내 창민, 그리고 윤정. 5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를 해야지요.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정은 남편 창민의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순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재산은 반죽동 한옥집 한 채, 시가 3억 2천만 원, 그리고 은행 예금 4,200만 원, 합쳐서 3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대로, 없으면 법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은 둘째 시누이 창숙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에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순옥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018년 5월. 복순 할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옥집은 맏아들 창호에게 예금 4,200만 원 중 2천만 원은 둘째 딸 창숙에게, 나머지 2,200만 원은 맏아들 창호에게, 막내 창민에게는 감나무 2그루,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 중 장롱을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윤정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 한 글자도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의 귀에서 윙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명이었습니다. 남편 창민이 잠깐 이게 뭐야 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순옥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어머니 뜻이지 내 뜻이 아니야. 이 유언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2018년에 순옥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 대목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맏며느리 순옥이 장례식장 복도에서 윤정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처음에 나온 그 말입니다. 그녀는 며느리도 아니야. 호적에 올린 지 얼마나 된다고 10년 살았으면 밥값은 한 거 아니야? 이 말을 윤정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조문객 대여섯 명이 다 들었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서서 시멘트 벽을 두 손으로 짚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9월 초인데도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창민이 뒤따라 나와서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창민이 그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개를 젓는 것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그 뒤 사흘 동안 윤정은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던 사람이 아침 8시가 넘도록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창민이 라면을 끓여 가져가면 두 숟갈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윤정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수신을 누르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복순 할머니의 막내 며느리 되시지요. 법무법인 한길의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49제 날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머니께서 제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49제까지 45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벌어진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2주 만에 맏며느리 순옥과 둘째 시누이 창숙이 공주에 내려왔습니다. 한옥집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정과 창민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 내놔야지. 유언장대로 큰형님 명의로 넘겨야 하니까. 창숙이 덧붙였습니다. 이사 비용은 셀프야. 우리가 해줄 의무 없어. 창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이 집은 어머니가 우리한테 살라고 하신 집이에요. 순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말로 한 거잖아. 서류에 뭐라고 돼 있는데. 서류, 공증 유언장이었습니다. 글쎄, 이 유언장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짜가 2018년 5월이라고 했지요. 복순 할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것이 2017년 겨울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의사의 의사능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삿날이 정해졌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윤정과 창민은 공주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은 창민이 일용직으로 모아둔 돈에서 나왔습니다. 이사하는 날 윤정이 한옥 안방 장롱을 옮기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에 이 장롱은 막내에게 물려준다고 돼 있었으니까요. 서랍이 비어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열어보던 바로 그 서랍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서랍 안쪽을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손끝에 종이 느낌이 잡혔습니다. 서랍의 바닥판 아래에 이중 바닥이 있었습니다. 낡은 한지로 덮여 있었는데 그 한지를 들추자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이에게 49제 날 열어라. 복순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 치매가 오기 전에 글씨와 온 뒤에 글씨 사이쯤 되는 필체였습니다. 윤정의 손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49제 날 열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윤정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장롱 서랍에 다시 넣고 장롱째로 반지하 방에 옮겼습니다. 이 봉투의 존재를 윤정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기대를 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을 바쳤는데 유언장에 이름 한 글자 없었던 사람이 또 뭔가를 기대했다가 무너질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이 사이에 맏며느리 순옥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옥집 매매를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가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빨리 처분하려고 2억 8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갔고 등기 이전 서류를 맏아들 창호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순옥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작성 당시 복순 할머니에게 유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합니다. 2018년 5월이면 치매 진단 후 약 5개월 시점입니다. 초기 치매라 해도 공증 절차에서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 유언장을 누가 꾸며준 것인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은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49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10월 22일이었습니다. 공주 반죽동의 작은 절 봉서사에서 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49제 당일 아침 윤정은 장롱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반지하 방 작은 식탁에 앉아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편지 1장. 둘째, 서류 2장. 셋째, 명함 1장.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윤정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내가 10년간 나를 돌본 것을 안다. 내 허리가 아픈 것도 안다. 내가 새벽에 내 방 아랫목에 손을 대보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윤정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나를 데리고 공증사무소에 간 것도 안다. 그때 내가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도 나중에 알았다. 정신이 맑을 때 김태호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편지와 함께 넣어둔 서류가 내 진짜 뜻이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날짜는 2019년 3월. 공증 유언장보다 1년 뒤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자필 유언이 공증 유언보다 나중이면 나중 것이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으로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옥집은 매각하여 매각 대금의 절반은 막내 아들 창민과 며느리 윤정에게, 나머지 절반은 맏아들 창호와 둘째 딸 창숙이 나눌 것. 예금 4,200만 원 전액은 막내 며느리 윤정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내 새벽마다 아랫목을 확인해 준 그 손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명함은 법무법인 한길 김태호 변호사의 것이었습니다. 뒷면에 복순 할머니의 글씨로 이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 혼자 변호사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49제 자리에서 모든 것이 터집니다. 봉서사, 오전 10시. 법당 안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맏아들 창호 부부, 둘째 딸 창숙, 막내 창민과 윤정. 스님이 독경을 마치고 나서 창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 매매 절차 진행하면 되겠지. 그때 법당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 김태호입니다. 고 전복순 여사의 위임을 받아왔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정이 장롱 서랍에서 찾은 것과 같은 서류의 사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원본을, 윤정이 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변호사에게 원본을 맡기고 장롱에 사본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자필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향 연기만 느릿느릿 피어올랐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변호사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작성된 공증 유언장에 대해 고인이 생전에 저에게 진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녹취록 사본을 펼쳤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2019년 초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녹음한 진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나를 차에 태워서 공증사무소에 데려갔어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서류를 보니까 재산을 다 큰아들한테 준다고 돼 있었어요. 내가 그때 울었어요. 속았다 싶어서. 순옥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에게 공증 유언을 받은 것은 의사 능력에 의문이 있으며 또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고인이 직접 진술하셨습니다. 이 2018년 공증 유언장은 법적 효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순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노인네가 치매였잖아. 치매 환자가 한 말을 어떻게 믿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2019년 3월 자필 유언장 작성 당일 저와 공주의료원 신경과 전문의가 입회했습니다. 의사능력 확인서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의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언 작성 당시 의사능력 인정됨. 순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둘째 시누이 창숙이 순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맏아들 창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당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향 연기가 부처 앞을 지나 천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봉투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유언장과 별도로 고인이 막내 며느리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가족 앞에서 읽어도 되겠느냐고 고인께 여쭤봤을 때 읽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새벽에 내 방에 들어와서 아랫목을 확인하는 걸 알고 있었다. 잠이 깬 척 안 하려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내 손이 차가웠다. 내 손이 항상 차가운 건 내가 이불을 시어미한테 한 겹 더 덮어주고 자기는 얇은 이불을 덮기 때문인 걸 나는 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살아서 못했다. 법당 안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정이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창민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윤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꺼풀 사이로 물이 한 줄기 내려왔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의 이야기를 짧게 전합니다. 자필 유언장에 따라 한옥집은 매각됐습니다. 매각 대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창민과 윤정에게 돌아갔습니다. 예금 4,200만 원도 윤정 앞으로 정리됐습니다. 맏며느리 순옥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냈지만 의사능력 확인서와 변호사 녹취록 앞에서 기각됐습니다. 윤정과 창민은 반지하를 나와 공주 시내에 작은 전세를 얻었습니다. 윤정은 제일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 치료를 시작한 거지요. 10년간 미뤄온 치료였습니다. 창민은 한옥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에서 꺾은 가지를 새집 베란다 화분에 심었습니다. 유언장에 감나무 2그루는 막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 가지가 뿌리를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윤정이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줍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요.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랬지요. 복순 할머니의 장롱은 아직 그 집에 있습니다.
서랍 안은 비어 있지만 윤정은 그 서랍을 닫지 않고 열어둡니다. 할머니가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열어보던 바로 그 서랍을요. 가을 아침 베란다로 햇살이 들어오면 감나무 가지 위로 빛이 내려앉습니다. 그 빛 아래서 윤정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으면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납니다. 이번에는 창민이 끓인 겁니다.